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준이 지금 얼마 전에 QT, 즉 양적 축소를 종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몇 달 안에 QT, 양적 축소를 종료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비트코인이 좀 좋아질 거다 이런 전망이 살짝 나왔었는데 사실 비트코인 가격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서 뭐야 이거 시장의 기대감이 별로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뉴스인데 사실 거의 다뤄지지 않는 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저희는 제대로 주요 뉴스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으로 비트코인의 앞으로 이 방향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주의를, 집중을 옮겨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오늘 컨텐츠를 마련해봤습니다. 잘 따라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제롬 파월 의장이 향후 몇 달 내 양적 긴축을 중단한다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이걸 얘기하면서 ample reserve라는 말을 했어요. ample reserve,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의 준비금이라는 뜻인데요. 이 ample reserve라는 단어를 파월 의장이 입에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ample reserve가 안 된다, 적당한 준비금이 은행 시스템 내에 없다라면은 이 연준은 무조건 나서서 양적 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이걸 딱 기억하세요. 연준은 지금 현재는 QT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연준의 부채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라고도 하죠. 대차 대조표, 연준이 돈을 풀어놓은 것들을, 시장에 풀어놓은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걷어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결국 은행 시스템 내에 있는 이 준비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연준이 돈의 흐름을 조정하는 채널은 은행들이기 때문이죠. 은행 내에 있는 준비금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행 예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아시죠? 다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라는 걸 쓴다는 거, 은행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 나눴잖아요. 저희가 은행에다가 10만 원을 맡기면 은행은 10만 원에서 만 원만 납두고 9만 원은 다시 대출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만 원이 준비금이에요. 근데 평소에는 예금 인출이 많이 없는데 갑자기 예금 인출이 몰릴 때는 이제 만 원이 모자랄 때가 있겠죠. 나 10만 원 맡겼잖아. 10만 원 내놔. 근데 9만 원은 이미 대출 나가 있어서 없어. 그러니까 만 원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 원이라는 준비금이 모자랄 때가 와요. 은행 시스템 내에 그러면은 큰 위기가 온다. 그래서 ample reserve, 적정한 수준의 준비금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양적 긴축을 몇 달 내 중단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 이게 지금 현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재점화한 미국의 지역은행 부실 대출 우려. 미국의 지역은행 몇 개가 있는데 이 지역은행 몇 개가 지난주 하루 만에 주가가 10몇 %씩 떨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 은행들이 왜 주가가 떨어졌냐? 이렇게 부실 대출을 공시를 한 겁니다. 이 은행들이 이 사진에 있는 거는 실리콘밸리 뱅크죠. 이거는 2023년에 파산한 은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문제되는 은행들은 부동산 관련된 대출을 내보냈다가 이게 지금 회수가 안 될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가지고 부실 대출이 지금 5천만 달러가량 발생했다. 이러면서 공시를 하니까 이거 실리콘밸리 뱅크의 시즌2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몇몇 은행들, 지역 은행들의 주가가 하룻밤새 폭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 오늘 촬영 시점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JP모건을 비롯한 여러 대형 투자은행들이 이거 너무 과장된 소식이다.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손실 안 난다 이러면서 리포트를 막 발행을 하니까 다시 하루 만에 이 지역은행들 주가가 반등하긴 했는데 타이밍이 되게 교묘하잖아요. 타이밍이 연준 의장이 앰플 리저브 얘기하면서 양적 축소를 시사하고 나서 며칠 뒤에 이런 뉴스가 터진다는 거는 사실 연준 의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연준은요, 물론 두 마리 토끼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시장, 완전 고용을 이뤄놔야 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압도하는 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은행 시스템의 안정. 연준이 존재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은행 시스템의 안정입니다. 이거는 사실 연준의 존재 의미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연준이 바로 은행들의 은행이잖아요. 그래서 은행 중에 상왕으로서 이 은행들이 부도나고 파산하고 은행 시스템이 붕괴하는 걸 절대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된다고 연준은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연준의 부채 사이드를 보시면 연준의 대차 대조표라고 하는 게 우리 있다고 알고 계시죠? 연준의 부채 쪽에 보면 즉 연준이 줘야 될 돈이죠. 빚이죠. 빚, 연준의 빚. 이쪽에는 크게 세 개의 계정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연준의 준비금, 하나는 이 영래포 잔고, 그 다음에 이제 TGA라고 해서 여기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TGA,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는 미국 재무부의 일반 계정입니다. 말하자면 미국 재무부, 미국 정부가 은행 계좌를 여기다 열어놓은 거예요. 연준에다가. 연준도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에다가 미국 정부가 은행 계좌를 열어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돈의 잔고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8천억 달러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미국 정부는, 미국 재무부는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을 많이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채권을 발행한 대가로 돈을 받죠. 그래서 이 돈이 들어오는 곳이 바로 이 TGA 잔고예요. TGA 잔고인데 이게 이제 늘어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결국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그 채권을 사주는 주체는 누굽니까? 시중에 있는 금융기관들, 뭐 MMF 펀드들, 자산운용사들, 은행들도 심지어 미국 국채 입찰에 참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국 국채에 참여를 해서 많이 돈이 빠져나가겠죠. 이 금융기관들과 은행에서. 그 돈들이 바로 은행 시스템 내에 준비금을 내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은행 준비금이 내려가면서 TGA 잔고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TGA 잔고가 이렇게 너무 예전에 이제 2022년, 2024년 수준으로 높은 고점 수준까지 올라오면 연준 입장에서는 앰플 리저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은행 시스템 내 준비금이 마르고 있겠구나. TGA 잔고가 이렇게 차오르는 걸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연준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리포 프로그램. 리포 프로그램은 연준이 시중 은행들한테 채권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포 프로그램을 확장하거나 아니면은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이 두 가지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산 매입은 뭐죠? 미국 국채를 미국 정부는 계속 발행을 하잖아요. 이 국채를 이 시중 은행들이 사게 하지 말고 연준이 직접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대체 대조표가 다시 올라가죠. 다시 확장하죠. 지금 이제 줄이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QT. 근데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결국 QE예요. 퀀터테이티브 이징. 양적 완화로 다시 가는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TGA 잔고가 늘어나서 시중의 준비금이 마르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 이러면은 이제 은행들 간에 갑자기 예금 인출 사태가 생겼을 때, 예금 인출이 늘어날 때 준비금이 없어. 은행들끼리 빌려줄 돈도 없고 은행들끼리도 이제 단기금리, 하루짜리 단기금리로 서로 돈을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월급날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신한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써서 월급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어떤 은행에서 나한테 돈을 보내겠어요? 뭐 같은 신한은행일 수도 있지만 우리은행일 수도 있겠죠. 우리 회사가 그럼 나한테 25일 날 전 직원한테 월급을 주는 그날 회사 법인 계좌가 있는 우리은행은 잔고가 확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침 이날 우리은행에 좀 준비금이 없었어. 예금 인출이 좀 많았었어. 그러면은 우리은행은 어떻게 하냐? 옆에 하나은행, 기업은행한테 돈을 빌립니다. 우리 하루짜리로 좀 이렇게 단기 금리로 돈 좀 빌려줘. 잠깐 부족하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은행에도 월급 통장에 있는 우리 같은 직원들이 있을 테니까, 일반 직장인들이 있을 테니까 또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밸런스가 맞아지는데 한 번씩 이렇게 앵꼬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은행이 옆에 기업은행, 하나은행한테 돈을 빌리려고 요청을 했더니 거기도 돈이 없대. 이러면은 이제 은행 시스템 내에 뭔가 자금 경색이 있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의 지역은행 몇 개가 부실 대출을 발생시켜서 이 금액이 커지고 그러면서 준비금이 말라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하나가 이제 원인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을 연준은 절대 눈 뜨고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다시 TGA 잔고를 낮추고 싶은 거예요. 연준이 직접 나서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직접 국채를 사거나 리포 프로그램, 연준이 직접 돈을 찍어내서 시중 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유동성을 확장시키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의 단초를 지금 연준 의장이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QT 프로그램을 감소시키겠다, 끝내겠다라고 하는 거를 시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로 사실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 연준의 대차 대조표 확장, 즉 리포 프로그램 확대, 자산 매입 프로그램 확대, 이런 것들은 매번 비트코인 상승장을 그냥 아주 직접적으로 불러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2년, 13년 이 빨간색 선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페드, 연준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즉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해서 다시 대차 대조표를 늘릴 때 비트코인 가격이 반응하는 거를 이렇게 파란색 점선 화살표로 딱 가리킨 거죠. 보이시죠?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늘어날 때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고 2020년 불장에서도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줄어들다가 다시 크게 오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반응해서 올라가고, 지금은 이제 연준이 QT, 양적 축소를 하면서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QT를 하면서 이렇게 축소시키고 있는 중인데, 여기 이제 다시 이게 QT가 종료되고 확장한다면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까지도 견조하게 잘 올라줬지만 사실 엄청난 지금 저희는 하나의 대반전의 드라마를 볼 수도 있는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은 연준의 대차 대조표 규모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었음에도 견조하게 올라줬어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좀 불만이 많았죠. 왜 예전 같지 않냐? 폭발적인 상승 왜 안 나오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연준이 양적 완화를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반전해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즉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음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시 초록색으로 크게 올라오면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의 부채 확장 이후 2년간 S&P 500 평균 상승률이 47%에 달합니다. 즉 여기 이제 빨간 선이요, 이 연준의 대차대조표 부채 규모의 평균, 4년 평균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은 그냥 현재 부채 규모를 말하는 거고요. 즉 이 부채 규모, 현재 부채 규모가 4년 평균을 뛰어넘을 때, 뚫고 올라갈 때 S&P 500이 크게 반응해서 위로 오른다.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간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아주 옛날이네요. 1914년에도 지금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을 뚫고 올라가자 S&P 500 지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여기서도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을 뚫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현재 연준의 부채 규모가 직전 4년 평균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연준이 급격하게 부채를 늘린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때 S&P 500이 반응해서 위로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1992년에도 그랬고 2002년, 2008년, 2019년, 가장 최근 2019년도 봐도 다시 이렇게 연준의 부채가 4년 평균을 뚫고 올라갈 때 S&P 500이 크게 반응해서 올라가는 거. 그래서 요것만 우리가 한번 짝짝짝짝 평균을 내보면 평균 47% S&P 500 상승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다 사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너무나도 명확하죠. 연준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가 나올 때마다 항상 위험자산이 가장 거세게 반응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분명히 S&P 500과 함께 지금 어쨌든 비트코인은 S&P 500이라고 하는 가장 큰 위험자산의 대장주, 지수, 이 지수에 밀접하게 연관해서 움직이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S&P 500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보면서 비트코인의 미래를 한 번 더 점쳐볼 수 있는 것이고, 게다가 지금 이렇게 양적 축소를 종료하는 거에 플러스 거기에 하나 더 더해서 지금 내년 9월까지 5차례 금리 인하가 가장 기대감이 지금 큰 상태예요. 여기 보시면은 10월 29일 10월 FOMC에서는 한 차례 내릴 거에 가장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 FOMC 12월 FOMC에서도 한 차례 더 내린다. 지금 가능성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1월 28일에 한 차례 더 내린다. 가능성 가장 50%로 가장 크고, 그 다음에 3월 4월에는 동결일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한 번 더 내리고 7월 달에 동결, 그리고 9월 달에 한 번 더 내린다. 이렇게 해서 향후 8번의 FOMC 회의가 열리는 동안 5차례 금리 인하 할 거다. 하나, 둘, 셋, 넷, 5차례 금리 인하 할 거다. 그래서 3% 초반대까지 내려갈 거다. 2.75에서 3% 초반대까지 내려갈 거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의 기대 심리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전환의 신호탄, 유동성이 물밀듯이 밀려온다. 말하자면은 연준이 이제 은행들한테 준비금을 확 풀어주고, 연준의 준비금이, 그러니까 연준이 TGA 잔고를 확 낮춰서 시중은행들 준비금을 확 늘려주고, 그럼 시중은행들이 준비금이 빵빵해지면은 시중은행들은 이걸로 뭐 해요? 대출 내보내잖아요. 공격적인 대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있는 이 시장 내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게 만들죠. 그러면 유동성이 어디로든 흘러가겠죠? 뭐로 흘러가겠어요? 이럴 때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흘러가죠.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면서 떨어지고 있는 달러 지수가 지금 최근에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제 다시 여기 저항선에 막히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달러 지수 현재 98인데 2년, 3년 전만 하더라도 100 후반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저점을 낮춰가면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추세적인 하락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장기로 봐도 상승 추세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저점이 이렇게 어떻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론 이제 아직 안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점이 뭐 높아지고 있는 추세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장기 추세는 되게 모호하고, 조금 잘라서 보면은 2022년 기준금리 급격하게 올린 이후, 이제 기준금리를 떨어뜨리기 시작한 그 이후로 달러의 거시적 약세가 시작되고 있는 거잖아요. 달러 약세는 비트코인의 호재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은선물 백어데이션 상황입니다. 지금 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금도 이제 품귀 현상 때문에 더 이상 못 산다 이러니까 은 가격도 막 쫓아 올라가니까 이제 은 현물조차도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엄청납니다. 제가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들 전혀 뭐 투자 관련된 게 아닌 것들도 은 현물을 사러 금은방에 가가지고 막 줄을 서는 그런 컨텐츠도 막 찍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과열이 보여요. 근데 아무튼 선물 백어데이션은 무슨 말이냐? 보통은 선물이 현물보다 가격이 높아요, 언제나. 근데 현물에 대한 수요가 너무 높다 보니까 선물 가격보다 현물이 높은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 선물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현물 가격은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백어데이션 상황,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열과 거품이 지금 현물에 껴있다는 걸 말하는 거라서, 여기 보시면 선물보다 현물 가격이 5% 높게 거래된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고요. 이게 결국 지금 약간 고평가 논란에 금, 은 가격에 좀 휩싸여 있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하드에셋 선호 현상이 그만큼 지금 높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런 사진 보셨죠? 이게 이제 호주거든요. 호주 시드니의 ABC 불리온이라고 하는 뭐 금은방 아니면은 뭐 금거래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픈런을 하고 있는 지금 모습입니다. 오픈런. 미리 예약을 하고 나 몇 날 며칠에 금 사러 갈게요 하고 와도 이렇게 줄을 선대요. 새벽부터 줄을 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베트남 호치민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금거래소 밖에도 이렇게 장사진을 치고 사람들이 서로 들어가서 금이나 은을 사려고 지금 난리 버거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영상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오픈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문 투자자나 아니면 우리 같이 이렇게 정말 금의 장기적인 상승을 믿고 이게 한번 나도 금 이렇게 가지고 집에 금두꺼비 하나 모셔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이세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금 가격 많이 올랐다, 은 가격 많이 올랐다 하니까 더 오른다고 하니까 그냥 가서 포모에 휩싸여서 찾아가서 이제 사는 사람들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고점의 어떤 바로미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금은 가격이 단기간 안에 이렇게 폭락한다는 말은 아닌데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 온 것 같기는 합니다. 이 과열 양상. 저는 이게 그래서 비트코인의 호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고 비트코인은 지금 못 가고 있는 와중에 금은 가격이 정점에 다다라서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면은 아마 그 순환매가 비트코인으로 많이 넘어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적 축소 종료되고 양적 완화에 게다가 기준금리 인하도 앞으로 5차례 빵빵빵 이제 나오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많이 좋아지면서 주식시장 상승과 함께 비트코인도 많이 갈 거라고 저는 보고요. 자, 그 다음 사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하는 유행어가 요즘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됩니다. 즉 화폐 절하에 대비한 트레이딩, 투자가 요즘 유행이다라는 거죠. 화폐 절하, 달러같이 하락, 우리나라 원화가치 하락은 뭐 지금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죠. 달러 지수가 떨어져도 원화 가치는 더 떨어져서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잖아요.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 1430원이고 코인 거래소 가면은 테더 가격이 1530원입니다. 장난 아닌 거예요. 지금 이제 1500원대 환율 시대에 우리는 이제 곧 목전에 앞두고 이제 살게 될 텐데, 자 그래서 이제 화폐 가치 절하에 대한 대비 수단으로 뭔가에 투자하는 게 지금 가장 유행인데, 보세요. 달러 기준으로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 그리고 그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크게 올랐어요. 지난 2020년부터. 2020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상전 벽해, 이제 고금리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지금도 고금리고. 자, 근데 이때부터 사실 금 가격으로 기준으로 보면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집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오히려 나스닥은 7% 올랐지만 S&P 500은 18% 떨어졌고요. 집 가격은, 부동산 가격은 37%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이 명확하게 달러 대비해서 훨씬 고평가되고 있다는 게 2020년 상전 벽해, 코로나 이후 고금리 상황의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의 수혜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는 걸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비트코인으로 기준으로 볼까요? 나스닥은 78% 떨어졌고요. S&P 500 84% 떨어졌고 집 가격 87%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이후로 부동산, 집, 나스닥을 샀던 사람들은 그 돈으로 비트코인 샀던 사람들 대비해서 7, 80% 이상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금보다도 오히려 더 확실하게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의 주요 승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트를 되게 다양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연초 대비 지금까지 수익률을 보면 금이 비트코인보다 높다. 그래서 비트코인 뭐 별로네? 왜? 화폐 가치 하락한 다음에 근데 비트코인 왜 안 올라? 그럼 왜 못 따라가?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심지어 그렇게도 보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6월달 대비해서, 뭐 지난달 대비해서, 이번 달 수익률만 보고 금이 승자다, 은이 승자다 이러면서 최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줄 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다 어제의 승자에 관심이 많아요. 내일의 승자에 관심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이잖아요. 내일의 승자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래서 차트를 길게 들여보면 어떤 시점부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 자산 시장에 변화가 있었어요? 2020년 코로나. 그 이후로 누가 승자예요? 비트코인이잖아요. 명확하게. 게다가 지금 이제 QT 종료, 양적 완화, 기준금리 인하까지 찾아오므로 아마 엄청나게 큰 폭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4분기 지금 굉장히 전망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꼭 4분기가 아니더라도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지금 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도 내년 9월까지 5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듯이 내년까지도 어쩌면은 이 상승장이 연장되어서 우리가 말하는 뭐 진짜 비트코인다운 그런 폭등은 내년에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희망 버리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비트코인에 대한 장기적인 그런 긍정적인 낙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재밌었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